자, 이번 강의는 건축법의 7번째 강의, 책에도 34번째 강의입니다. 건축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뭘 보실 거냐면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루구역처럼 이 건축법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곳, 건축협정, 결합건축 같은 제도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건축구역하고 시험 문제에서 이 건축협정 부분의 시험 문제가 나왔고, 이 특별가루구역이나 결합건축은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특별건축구역부터 보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신규 개발지 같은 데서 건축법 규정을 배제하고 완화하고 통합하는 곳입니다. 자, 건축법 규정을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의 규제를 배제시켜주고 또는 완화시켜주거나 통합하는 곳이다. 만약에 특별건축구역이 아닐 때는 건축법 관련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조경이나 건폐 용적률은 배제시켜주고 원래 규정을 방화지 규정 같은 거 완화시켜주고 부설 주차장 같은 규정은 건물마다 세우지 않고 통합해서 여러 건물을 통합해서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곳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같은 거 건설 기준 향상을 위해서 이 법이나 관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고 통합하여 적용하는 곳이다.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을 배제하고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강화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통합이란 말로 나오셔서 강화라는 규정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유리한 곳이죠. 건축법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통합하는 곳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다음에 법정된 지역, 주로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다음 법정된 지역에 지정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가 주로 신규 개발지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같은데 그 밖에 지방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이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같은 거 만드는 구역이죠. 근데 여기에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신규 개발지 지역에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는 둘 다 이게 재개발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일 때는 이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지구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여기 분홍색, 여기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구역,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하고 일치하네요.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이런 경제자구역은 공통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도 되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도 됩니다. 근데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구역, 관광단지, 문화지구 이런 데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지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정비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관광단지, 문화지구에서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그러면 답이 정비구역입니다. 행정중심,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되다가 이 정비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장소가 될 수는 없다. 반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으로는 포함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자, 세 번째 지정 절차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자기 상급자인 시도지사한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지정을 하고 그 관련 내용을 고시해야 됩니다. 자, 요 30일이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이죠. 이거 15일로 바꿔가지고 냈으니까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관련 내용을 외부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특별건축구역. 물론 지정 신청이 안 들어와도 직권으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신청을 받아 정할 수도 있고 또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 이번 해제 사유.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는데 다음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되면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신청 기관이 해제 요청이 있었을 때, 좀 전에 지정 신청하는 그 행정청들이 있었는데, 신청 기관에 해제 요청이 있을 때,
거짓 부정범으로 지정받은 것이 확인됐을 때, 자, 요거 잘 봐야 되겠죠. 5년. 요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목적에 맞는 건물 착공이 안 되면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셔서 요거 5년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제 요청이 있거나 5년 안에 목적에 맞는 건물 착공이 안 되고 있을 때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다음, 지정금지. 특별건축구역은 환경을 보호하는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도로 바로 가장자리인 접도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금지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자, 몇 년 전까지는 지정이 금지였는데 이제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요거 문제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장소가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일 때는 국방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금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국토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하면 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반면에 지정 금지는 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같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정하는 장소, 접도구역처럼 도로 가장자리 이런 지역들은 특별건축구역을 안전상, 환경보호상 지정이 금지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시험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특례를 받습니까? 자, 이 특례가 아까 우리 건축법 규정을 자, 배제하고 완화하고 통합 적용하는 곳인데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할 때는 특례를 받을 수 있고 토지공사나 수자원 같은 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머지 3번은 민간인들이 건물을 줘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인들도. 자, 국가나 지자체, 행정관청,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면 특례를 적용받아서 건축법 규정을 일부를 배제받고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 아파트 연립이 300세대 이상, 자, 가로 안에 여기 노란색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200세대 이상이면 특례의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 한옥이 밀집된 지역에서 50동 이상이면 특례 대상이 된다. 자, 아파트 300세대 이상, 단독주택 50동 이상, 이거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민간이 짓는 건물들, 그 밖에 무남이 집회가 연면적 2,000 이상, 운동이나 업무가 3,000 이상이면 특례 적용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만 특례를 받는 게 아니라 민간도 이런 요건을 맞춰서 규모를 맞춰서 지시면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 연립 300세대 이상, 이거 150세대 이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인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200세대 이상만 지으면 특례를 받고 단독주택 한옥에 밀집된 지역에서 50동 이상을 지으면 특례를 적용을 받는 건물이 된다. 자, 그 다음 자, 어떤 규정이 특례를 받는 거냐? 어떤 규정? 좀 전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민간인들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규정을 특례를 받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 규정을 배제하는 것. 자, 배제하는 게 뭐냐면 조경,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2개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조경 규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뭐 대제한의 공지, 높이 규정 2가지가 있는데 이 관련 규정들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같은 규정은 건축법 원래 규정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배제합니다. 배제. 자, 그런데 요 불났을 때 대피하는 피난시설 규정, 불났을 때 화재 대비 안전한 걸 유지하기 위한 방화지구 규정, 내부 마감재로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관련된 조항들 지하층이나 승강기 같은 규정은 완화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특별건축구에서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아예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불이 났을 때 그 관련된 조항들, 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 규정, 방화지구 규정, 건물 내부 마감재료 이런 거, 이런 불연재로 써야 되는 이런 마감재료 같은 규정들은 건축법 규정을 배제하진 않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승강기나 지하층 설치 규정도 완화하는 거지 배제가 아닙니다. 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특별건축구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것 해가지고 요런 거 하나 섞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배제하는 규정은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같은 거는 배제, 불났을 때 대피하는 피난, 방화지구, 내부 마감재로 승강기 이런 규정들은 지하층 규정들은 건축법 규정을 배제하지 않고 완화하는 규정이다.
자, 다음. 자,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건축구에서 개별 건물마다 미술작품 세우고 주차장 설치하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특별건축구역 안에 전부 일부를 해당되는 지역을 묶어서 통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은 개별 건물마다 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나 일부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통합해서 주차장 같은 거 하나만 만들든지 미술작품 같은 거 하나만 세울 수 있게 관련 규정들을 이렇게 통합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별건축구역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가로구역은 어떤 특정한 도로가 있으면 양쪽 사이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특별가로구역입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은 아까 신규 개발지 같은 신규 개발지에서 특별건축구역이 들어가서 건축법 규정을 배제하고 완화해 주는 건데 특별가로구역도 배제나 완화 규정은 비슷합니다.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배제해주고 완화시켜 주는데 대신 장소가 특정한 도로, 예를 들어서 보행자 조용도로 양쪽 사이드가 경관지구나 이런 지구단위 구역이면 이런 주변에 상가 같은 걸 지을 때 관련 건축법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시켜 주는 곳이다. 이렇게 특별가로구역. 요 가짜가 종로 일가할 때 그런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길가짜이기 때문에 특정한 도로 양옆을 규제를 풀어줄 때는 특별가로구역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잘 보셨다가 특별가로구역. 자,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특별가로구역은 아까 특별건축구역이랑 조금 다른데 지정권자가 아까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 장관 및 건축허가권자. 여기 건축허가권자에는 시군구청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그 건축허가권자인 자치시 자치도 시군구청장이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국토부 장관하고 건축허가권자인 시군구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하면 건축법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기 때문에 이런 그 규정은 특별건축구역과 유사하죠. 통합이란 말은 없고 건축법 규정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자, 어디다가 정하냐면 다음의 도로인데 이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도로 양쪽 사이드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한 대지 대지가 경관지구가 지정된 대지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대지면 특정 도로 옆에 있는 대지인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면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 도로 자, 이 도로가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그 장소 안의 도로 자, 보행자 조용도로 문화지구 안의 도로 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특별가로구역은 자동차 조용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도 아니고 보행자 조용도로 양쪽 사이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문화지구 안의 도로 이런 것들이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특별가로구역도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지정 변경 해제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참고로 심의를 거쳐서 특별가로구역도 지정을 한다. 특별건축구역도 심의고 특별가로구역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이 정도로 대신 이 관청은 좀 구별을 해 놓으셔야 돼요.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 장관하고 건축허가권자니까 양쪽의 좀 차이를 좀 구별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건축협정제도입니다. 자, 건축협정은 뭐 하는 거냐면 요 그림처럼 이 국토부가 이제 발표한 그림인데 세 개의 대지에서 건물을 개별적으로 각각 짓고 각각 적용하고 각각 지하층 파지 말고 세 개의 대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대지로 만든 다음에 건물을 한 번에 짓고 이 안에서 구분해서 나눠 쓰는 제도 그다음에 조경도 공동조경 주차장도 공동주차장 이런 식으로 쓰는 제도가 건축협정입니다. 자, 대지별로 각각 건물 짓는 게 원칙인데 이 세 개의 대지 소유자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로 만들자 한 다음에 공동으로 건물 져서 건축비도 아끼고 주차장도 공동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은 일단 봐야 될 게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 협정 체결 대상하고 이 건축협정 체결자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건축협정 체결은 소유자만 모여서 체결한다고 그러시면 틀립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로서 여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 이해관계자, 지상권자 이런 소유자들이 모여서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건축이나 대손이나 리모델링 같은 거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뭐 대손같이 고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관청한테 인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허가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협정 체결자가 소유자만 모여서 체결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지상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로서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 체결은 전원의 합의로 체결돼서 관청한테 인가도 받아야 되고 협정 체결은 새로운 건축을 하거나 대수환하거나 리모델링 같은 것 할 때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건축협정은 어디서 체결하는 거냐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주로 정비구역 같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 여기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음의 지역, 좀 전에 봤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구역 이런 데다가 건축, 대수환,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전원의 합의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협정의 폐지는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를 해서 관청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협정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서 폐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정의 폐지는 이게 과반수로 폐지가 된다는 사실 좀 아셔야 되고, 근데 폐지할 때 여기 보면 특례를 적용받아서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받아서 유리하게 착공신고를 했으면 20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런 폐지 인가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건축 협정을 체결해서 특례를 적용받아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착공신고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너무 빨리 폐지인가 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받을 때 좋은 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데 맞벽 건축할 때는 그 여러 대지 소유자가 모여서 맞벽으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수수료나 착공신고나 사용승인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서 이 수수료 같은 거 부과하고 착공신고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벽 건축할 때는 공동허가 신청하고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수수료 같은 것들을 하나의 건물로 보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요 2번이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건축협정이 체결돼서 여러 대지 소유자가 전원에 합의해가지고 공동으로 건물 지으면 이런 조경 규정, 대지와의 도로와 관계, 지하층 규정, 건폐율, 주차장 규정은 통합을 해서 적용한다.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을 합니다. 작년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계단 설치는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계단 설치는 통합하지 않고 이 건폐율, 주차장, 지하층, 조경, 대지와의 도로와의 관계 이런 5가지 규정 뭐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 건폐율, 주차장 같은 규정은 통합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건물 개별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나의 건물로 보고 하나로만 적용할 수 있다. 하나로. 그래서 여러 건물마다 따로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폐율은 통합 건물로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주차장도 통합 주차장,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하나의 건물로 인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주차장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지하층, 조경 같은 경우는 통합 적용을 하고 또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맞벽 건축도 가능하고 통합해서 이런 관련 규정들을 건물마다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인정을 해서 통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화하는 규정도 있다. 건축협정도 특별 건축구역처럼 완화하는 규정들,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규정을 20% 정도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규정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통합을 할 때는 조경, 지하층, 건폐율, 주차장 같은 것들이 통합 적용되는 거고 이 건축협정을 체결한 장소에서 완화할 때는 조경, 건폐율, 용적률이 추가되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건축협정을 체결했을 때 이런 완화 규정까지 포함될 수 있다. 조경, 건폐율, 높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하고 용적률까지 완화가 된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통합 적용을 할 때는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런 건폐율, 용적률은 빠지죠. 건폐율, 주차장 같은 거, 지하층 같은 규정들은 하나의 건물로 인정을 해서 통합해서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그 건축협정을 체결했을 때 완화할 때는 이런 용적률 같은 게 추가되니까 용적률과 이런 높이 같은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래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맞벽 건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건축법 일부 규정은 통합해서 하나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완화하는 규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건축협정은 한 사람이 여러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이 건축협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2개 이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건축협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건축으로 한번 가볼까요? 결합건축. 자, 우리 결합건축은 이 건물 2동을 짓는데 이 2개의 대지에서 2동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100m 이내 안에서는 100m 이내에서는 이 용적률을 400, 400씩 갖고 있었는데 한쪽으로 용적률을 넘겨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지와 대지에서 건물을 짓는 그 기본적인 거리가 100m 이내라면 이 400, 400 용적률 쓰는 거를 다른 건물로 용적률을 넘겨줄 수 있는 제도, 용적률을 나눠서 넘겨줄 수 있는 제도가 결합건축입니다. 결합건축은 이렇게 2개의 대지에서 한쪽 건물의 용적률을 다른 쪽 건물로 넘겨주는 제도, 결합건축 제도. 자, 결합건축은 보십시오. 다음은 하나의 지역, 주로 이게 상업지역 같은 건데 상업지역에서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 건물에서 이 2개의 대지입니다. 2개의 대지를 통합해서 용적률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그 2개의 대지에서 용적률을 다른 쪽 대지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결합건축은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다면 대지와 대지 사이 거리가 100m 이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용적률을 지금 나눠 쓰는 거지 건폐율을 나눠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세부 조건으로 이게 다음은 하나의 지역이 주로 상업지역인데 2개의 대지가 모두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12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뭐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같은 데가 이런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2개의 대지가 상업지역에 모두 있고 이런 식으로 2개의 대지가 모두 상업지역이고 12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결합건축이 가능하다. 이 앞에 그림에서 이 주변 도로가 12m 이상 폭 도로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 도로가 12m 이상 도로 폭이 그런 둘러싸여진 지역이고 대지와 대지 사이 거리는 여기 100m 이상 그 다음에 용적률을 나눠 쓰는 제도죠. 이렇게 2개의 대지가 둘 다 상업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요건이 좀 많은데 일단 1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2개의 대지가 모두 동일한 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합건축을 하는 대지 주변이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고 용적률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로 통합해서 하는 곳이다. 건폐율이 아니라. 자, 결합건축은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구역 또는 뭐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특별건축구역 이런 데다가 결합건축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지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구역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자, 결합건축 기간은 최소 30년 이상으로 하시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용적률을 다시 원래 기준대로 환원한다. 용적률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때는 신축가나 재축, 개축할 때 이 30년 기간보다 짧아도 결합건축 같은 것들을 중간에 이렇게 기간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합건축은 최소한 30년 정도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용적률을 원래 기준대로 환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하면 신축이나 개축, 재축 같은 거 할 때 30년 기간보다 짧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합건축은 폐지할 때도 전원 동의로 폐지하고 허가권자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건축협정 같은 경우는 과반수로 폐지하는 건데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에서 이제 폐지하는 거니까 전원 동의로 해서 폐지하고 나서 관청한테 가서 신고하면 된다. 최소 유효기간은 30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결합건축은 너무 짧게 하지 말고 30년 이상으로 30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보칙, 벌칙, 나머지 건축법에 가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크게 4가지.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문을 거쳐서. 또 공사를 중간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 등한테 공사 중지 명령. 그리고 사후적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체하라. 개축, 중축, 재축을 해라. 용도 변경, 이런 사용 금지 같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 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시행명령 같은 걸 이행을 하면 상가 건물일 때 다른 영업허가 같은 것들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시정명령 같은 거를 건물이 위반했는데 이런 해체나 개축 같은 시정명령을 내는데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그 상가 같은 건물이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상가 내에서 무슨 PC방 영업허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게 해달라고 관련 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그래서 건축허가나 승인의 취소, 공사 중지명령, 시정명령까지 안 따르면 이런 영업허가 같은 것들을 내주지 말라고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건축허가권자가 이런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이행을 안 하면 아까 다른 영업허가 같은 것들 내주지 말라고 금지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의 이행 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자,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해서 시행하라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다시 한번 기한을 주고, 이 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성격의 제도. 자, 구류 같은 것, 이행강제금을 안 냈다고 해서 구류를 살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시정기간 내 이행을 안 한다. 그럼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하여 다시 한번 시정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시정 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중대한 위반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초과, 중요한 거 위반한 겁니다. 건축허가를 안 받거나 건축 신고 안 하고 하면 중대한 위반일 때는 자, 지방세법상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자,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에 100분의 50이면 50만원, 50만원에 위반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이다. 100만원에 일단 100분의 50을 곱하면 50만원에 위반 면적을 곱한 다음에 이게 건폐율 초과했을 때는 다시 100분의 80을 곱하고,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90. 건축허가를 안 받은 건물이면 이 계산된 금액 그대로 100% 적용하고 100분의 100이고, 건축 신고 안 했을 때는 100분의 70으로만 부과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경미한 위반일 때 위에 1번 사항이 아닌 거, 1번 사항 외의 사항이면 뭡니까? 자,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허가 안 받은 거, 건축 신고 안 한 거, 요게 중대한 위반이죠. 중대한 위반 이외에 기타 위반했을 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10%에다가 위반 면적만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대한 위반,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허가 안 받거나 건축 신고 안 하면 시가 표준액 1제곱미터당 100만원에 1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50만원 나오죠? 위반 면적을 곱하고 나서 다시 밑에 있는 이 숫자를 곱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경미한 위반일 때 1호의 사항 4가지 사항이 아닌 나머지 경미한 위반일 때는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이면 거기 10%, 100분의 10만 부과해서 자, 100만원에 10%면 10만원, 거기다 위반 면적을 곱해서 바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영리목적행위나 상습적인 위반행위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원래 부과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이죠. 10. 요타가 좀 났네요.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100분의 10이 맞습니다. 이거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같은 거 했을 때는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10%로 이거 좀 바꾸십시오.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가중을 할 수도 있다. 가중부가. 자,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까지 부과하고 올해 이행 안 하면 내년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반복 부과 제도입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는 5회를 넘지 않는다. 자,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자, 사용 승인을 얻지 않고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조경 같은 걸 위반한 주거용 건물, 높이 같은 걸 위반한 주거용 건물들은 5회를 넘지 않게 부과한다. 요거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요걸 85로 바꿉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사용 승인을 안 받은 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조경 같은 걸 위반한 주거용 건물, 높이 제한 2개를 위반한 주거용 건물은 다 주거용 건물인데 경미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5번을 넘기지 않게 부과해라. 원래는 1년에 2번씩 해서 매년 계속 부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 3년, 4년 계속 부과할 수 있는데 밑에 노란색 부분들은 5회까지만 부과해라. 부과횟수를.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85 이하가 아닙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사전에 계고를 해서 먼저 경고를 해야 되는 거고, 문서로. 자, 부과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정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고, 자, 이행강제금이 억울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내려면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서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재판 처리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거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제징수 규정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지방세 외 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체계도 요청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고,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제가 보내드린 거 잘 풀어보시면 공법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빨리 적은 주택법 같은 부분들 정리하고 농지법 부분들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